아베 사퇴 이후에 어수선한 일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제 공격 능력,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조장해서 일본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한방에 모아 아베와 자민당의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 집권당과 현직 최고 지도자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악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미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적기지 공격론은 상당히 위험한 대책이다 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론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베가 중도 사퇴를 발표한 28일 이후에 갑자기 일본 언론에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미사일 방어에 관한 팀이 지난 7월에 탄도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면서 선제 공격 능력을 소유하는 내용의 제안을 아베 정부에 제출하면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제안이 급하게 된 것이 고노다로 방위상이 육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6월에 일본 내 2개 지역에 배치될 이지스 어쇼어는 일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소파 소속인 고노다로는 이 결정으로 지지도가 확 올라갔기 때문에 신이 났습니다. 아소다로도 선제 공격 능력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하고 싶다면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아베를 지지하는 언론들은 외교적 노력이니 군사 억제력이니 하는 것은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며 적 기지 선제 공격 능력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기사에 대해 네티즌들은 공격이 최대의 방어이다. 일본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미 수백 발의 미사일이 발사를 하면 막을 수 없다. 선제 공격뿐이다. 비처럼 쏟아지는 미사일을 막는 방법은 미리 적 기지를 박살내야 한다 등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정말 현실적이지 않은 전쟁 시나리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일본이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당하는 사태를 상정하고 상대 국가 지역에 있는 미사일과 발사대, 거점 시설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상대 국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중국과 러시아까지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기지 공격 능력은 자위권의 범위 안에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면서 그 이유를 미일 안보 조약 때문이었다 라고 합니다. 미국이 일본을 지켜주면서 모든 공격권과 능력을 미국에 의존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베 정부는 상대 국가가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에 착수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적기지 공격이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문제는 착수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는 것인데 국제법에서도 금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와 선제 공격과 구별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2003년 이시바 시게루 방위상은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예고를 하고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공격 직전일 때를 착수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적기지 공격 능력이 부각이 되는 것은 아베가 국가안보 전략을 개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베는 9월 말까지 적기지 공격 능력까지 일정한 방향과 결론을 내리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야당에서는 의회 해산과 총선과 맞물려서 진행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베와 자민당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이슈로 해서 연말까지 국가안보 전략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온라인판은 군사평론가인 다오카 슌지의 특집 기사를 통해 적기지 공격 능력은 현실성도 없는 상당히 위험한 대책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후로 실전의 경험이 전혀 없고 일본의 정찰 위성으로는 북한을 하루에 10분가량밖에 감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이 수많은 지하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을 터널에서 꺼내고 연료 주입과 발사까지 15분이면 충분한 정도이기 때문에 미리 연료 주입과 방향을 파악해서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일본 국민들은 북한에서 김성일 광장에서 대포동 미사일이 트럭에 실려서 무기 사열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그것을 미사일 기지이다 라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대포동 미사일이 뚱뚱한 몸짓으로 아주 느리게 오면 때려 맞출 수 있다는 상상도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산악지대에 있는 수십만 개의 터널에서 저장 가능한 액체 연료와 이동이 편한 고체 연료로 눈 깜짝할 사이에 탄도미사일은 발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지소미아에 의지하면서 아주 중요한 작은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지 무조건 선제 공격하면 된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얻으면 1분 1초를 다투는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의 영토를 우선적으로 지킬 것은 당연하고 그 정보를 일본에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또 일본이 미사일을 한반도 방향으로 쏠 경우에는 한미합동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실인데 한국은 절대 그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본이 마음대로 판단해서 적기지를 선제 공격했다 라고 주장하면 국제법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군사적인 도발이 된다는 거죠.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TV에 나오는 북한 미사일 발사 영상을 바라보면서 미리 공격해서 부수면 되겠다 라고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글을 쓴 다오카 슌지는 지난번 한일 간의 지소미아 파기 사태일 때 한국은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는 필연적이다 라고 지적한 군사 저널리스트입니다. 일본 주간지인 아에라에 기고한 글에서 다오카 슌지는 한국은 일본을 겨냥해서 해양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일부 공군 군사 능력도 분명히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군사 충돌에서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라고 해명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은 최근 특별기구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은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일본 주변 국가들이 보유하는 미사일 기술은 계속 향상되고 있는데 아무리 방어 기술을 높여도 공격 능력은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는 지난 2월 24일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은 보건부의 지침에 따라 한국, 태국, 이탈리아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지한다고 발표합니다. 당시 쿠웨이트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5명밖에 되지 않아 확산이 심한 해외 국가로부터의 유입을 막고자 한 것이죠. 한때 한국은 3월 초 중순까지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을 정도로 확산이 심했기 때문에 쿠웨이트 정부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쿠웨이트는 지난달 11일 중동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국제선 운항을 중단하여 사실상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현지 시간 12일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현지에서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 본인도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현지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쿠웨이트에서 최근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하늘길이 완전히 틀어막아 텅텅 비어 있어야 할 쿠웨이트 시티 국제공항에 지난 11일 저녁 쿠웨이트 항공 여객기 한 대가 도착하였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한국인이 무려 106명이나 타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히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낸 그 쿠웨이트에서 말이죠.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잠시 이달 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아흐메드 쿠웨이트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에서 강 장관은 한국 기업의 입국과 이번 사태 대응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고 아흐메드 장관으로부터 사업상 입국이 기묘한 한국 기업 근로자들의 예외적 입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아흐메드 장관이 한국산 진단키트 등 의료 물품 지원 및 방역 노하우를 요청하였고 이에 강 장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항공기에 진단키트 40만 회분을 운송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지만 시기가 맞지 않아 다른 항공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렇게 양 장관은 향후 보건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양국 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여기에 주 쿠웨이트 한국 대사관, 한국 교민회 그리고 기업들의 노력이 더해져 마침내 쿠웨이트 정부로부터 이례적으로 한국 기업인 입국을 허가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쿠웨이트에 입국한 106명의 사람들은 현대건설을 비롯한 한국 기업 25곳의 기업인들로 쿠웨이트의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과 석유화학공단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는데 이는 쿠웨이트 측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세기 운항 덕분에 돌아오는 편에는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교민 225명을 태우고 올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해외에서 한국 기업인에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한 사례가 있는데 중국, 베트남 등 8개국에서 기업인 2,514명이 예외 입국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쿠웨이트에서 한국이 최초로 기업인 예외 입국을 허가받은 사례로 그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쿠웨이트 유력 일간 알카바스는 현지 시간 12일
한국 관련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은 전염병을 통제했고 전 세계에 롤모델을 제시했다 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서는 한국이 이번 사태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한국형 대응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최근 다른 나라에서는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줄어드는 등 이번 사태를 확실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한국을 극찬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들로 우려가 커진 한국 정부에서 전자 손목 밴드 도입을 검토하는데 이 역시 전 세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안심밴드라고 불리는 이 전자 손목 밴드 도입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자가격리 관련 일반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2%가 자가격리 대상자의 전자 손목 밴드 착용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13.2%, 잘 모르겠다는 5.9%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감염 확산 방지가 더 중요해서 라는 응답이 47.1%, 반대 이유로는 인권 침해 소지가 4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가 자가격리 이탈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켰으면 안심밴드 도입으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과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국형이었습니다.